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건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거 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뭐 하도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댓글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댓글 지금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지금 얘기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가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에 호도되고 빠져들게 되고 저 사람 얘기가 맞겠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투자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주식 투자의 시작에 대한 권두님 반갑습니다. 네, 주식 투자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건데 주식 투자의 시작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출발이 됐죠. 근데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선박을 마련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역이라든가 노예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한번 출항해서 갔다 오고 나면 뭐 출항해서 갔다 와서 성공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해서 나도 여기 투자하고 싶어. 나도 동참하고 싶어. 이게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항상 출항했을 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배가 망가지거나 전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역에서 뭔가 실패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 사람 돈을 받고 같이 갔다 와서 수익은 나누면 괜찮겠다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게 주식회사의 시작입니다. 결국 주식은 뭐냐? 이 회사의 수익을 내가 같이 향유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의 주식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그 기업의 수익을 내가 얼마나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주식은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은 나누는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 시대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자. 네, 어떻게 그 주식을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양갈비 가위라는 얘기를 드려요. 양갈비를 맛있게 구워서 가위로 잘라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양갈비가 뭐지? 가위가 뭐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양갈비 가위에 맞게 가고 있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라고 하는 건 수량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갈이라고 하는 건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B는 비용. 그러니까 양과 가격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수익을 우리가 향유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수익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양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기반으로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수익이 잘 나오면 좋은 회사다. 물론 좋은 회사죠. 그런데 그 수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좋은 주식이냐라고 본다면 좀 다를 수 있죠. 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갈비에다가 가치평가를 더하면 우리가 이게 싸냐 비싸냐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도까지도 평가를 해야죠. 내가 진짜 이걸 투자할까 말까. 싸긴 싼데 이 회사를 투자할 때 뭔가 리스크는 없을까? 만약에 싸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냐, 신뢰도의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양갈비로 수익을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가위로 재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 판단을 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걸 찾냐면 돈 많이 줄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가장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가장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이라고 하는 건 수량 곱하기 가격이 될 거고 수익은 매출 빼기 비용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에서 생각보다 뭐 영업이익, 순이익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커야 됩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건 외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씨름할 때 보면 선수들 중에서 체급이 달라지죠. 이 체급이 다르면 체급이 높은 사람은 애초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사이즈가 애초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은 체급이 너무 달라요. 이 작은 기업은 아무리 애써봤자 뭔가 시도하거나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매출이 큰 회사야 되는 거고 매출의 성장성이 나오는 회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수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비용을 빼는 거니까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이따가 다시 시클리컬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얘기들 좀 산업에 대한 얘기들 좀 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요걸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주면 뭐하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면 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 산다? 기업이 좋다고 산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기업이 좋은 게 아니고 기업이 좋은데 싸야 산다. 이게 맞다는 거죠. 물론 싸다고 샀는데 주식이 안 올라, 주가가 안 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 투자에 대한 어떤 분석 과정도 그렇고 보면 실제로 내가 투자한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은 전체의 한 10%, 20%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간다는 거죠. 생각보다 주가는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기르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싼 걸 사면 마음이 편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 평가는 중요한데요. 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은 중요한데 가치 평가에 매몰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뭐 PER, PBR, EV/EBITDA, 뭐 DCF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평가 툴이 있는데 그 자체를 공부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는 과정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상대평가라고 해서 PER과 PBR을 많이 쓰죠. 돈도 잘 주고 싸다라고 평가했는데 사기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과거의 어떤 대표이사들이나 임원들의 어떤 발언 그리고 이 회사가 했던 이력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가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B나 BW라고 해서 신주인수 검사지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많이 발행했다. 지나치게 많이 발행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자금 조달 수요가 너무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 회사의 신뢰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공시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다 보면 회계사가 이 회계법인 그러니까 이 회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만약에 크게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왜 증가했겠냐? 이 회사를 평가할 내역이 많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회계 장부가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위험도 평가할 때 참조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산업별 맥을 짚어보자. 결국 산업을 볼 때 본질이 뭐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뭐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산업에서 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왜 먼저 가지고 왔냐면 대미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 중에서 1위가 뭐냐? 자동차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크게 이제 수익도 나고 하는 것들은 물론 반도체지만 그래도 대미 수출의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진짜 자동차를 먼저 가져와 보고요. 반도체는 이따가 자세히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동차의 산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요 결정형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변동한다는 거죠.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크다라는 건데 그 변화가 큰 것 중에서 또 이 자동차 산업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동이 큰 산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판매량의 변화가 크다. 결국은 뭐냐? 아까 매출은 양과 갈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이 변동되는 이 산업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자동차 산업 같은 게 특징은 또 뭐냐면 캐펙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캐펙스라고 한다면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또 뭐가 되냐면 고정비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장을 투자한 비용은 이 매출에 연동되지 않고 그냥 내가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을 계속 깔고 가게 됩니다. 뭐 유틸리티 비용도 들어가게 될 거고 감가상각 비용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인력 비용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익이 빨리 좋아지고 반대로 판매량이 약간 감소한다 그러면 수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기가 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요 결정형 시클리컬 산업의 특징, 핵심이라고 한다면 키워드라고 한다면 수량입니다. 수량. 이 수량이 증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산업은 성숙기에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업에서 어떤 특정 시장 속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그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을 했고 지금은 전 세계 시장 판매량이 한 3위 정도 되고 있죠. 한 720만 대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진했던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자동차로의 변화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좀 자동차에 대한 그 중요 이슈 중에 하나는 로봇이 되고 있죠. 로봇 쪽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냐.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서 로봇에 제대로 대응하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프리미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산업의 특징은 뭐냐? 자동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도 물론 뭐 단가, 평균 단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판매량이 증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경기 변동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차량의 어떤 판매량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B2C 산업이라고 합니다. B2C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으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면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브랜드를 관리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가성비 전략으로 가겠죠. 가성비,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판매를 높이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에서 가성비 전략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라는 경쟁 국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소비처가 확대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령, 그다음에 지역, 성별 등에 따라서 이 소비차를 만약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2008년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또 그 이후에 미국 그 글로벌 시장에서 또 확장을 하면서 결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확대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을 좀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전 세계도 봤을 때 5천만 명도 작은 건 아니긴 하지만 전체 인구 70억 인구 중에서 5천만 명은 너무 작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로 뭔가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시장 작은 것들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그 수출에서 성과를 내오는 기업들이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포지션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명품 쪽은 아니죠. 근데 양산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의 가치가 현재 글로벌 1위인 도요타만큼 올라왔냐라고 본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근데 폭스바겐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근데 다만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 그룹이 뭐 다른 아우디라든가 포르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명품 차에서의 이미지는 뭐 제네시스보다는 좀 앞선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B2C 기반 그리고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요 결정형 시클리컬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변동하는 산업의 특징이 뭐냐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가격 결정을 누가 하냐 기업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판매 가격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죠.
지금 뭐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공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소나타 내 2천만 원에 살게요. 이렇게 하지 않죠. 중고차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판가, 물론 판가에서 할인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가라는 건 기업이 결정합니다. 이런 수요 결정은 시크릿컬의 대표적인 좀 이슈고, B2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여기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데, 만약에 브랜드 경쟁력이 실추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이 크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C 기반의 이런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 산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 내구 소비재, 항공, 호텔,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화장품 한번 얘기 드려보면, 화장품은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이고 아까 자동차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뭐 실리콘투나 APR 같은 거 잘 기억하실 텐데,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과 매출액이 증가했고, 그래서 수익이 급증했죠. 그러면서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항공, 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죠.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가격은 기업이 결정을 하는데, 근데 호텔은 조금 다르겠네요. 호텔은 왜냐면 그 아큐페이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하얏트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저가 호텔도 가기도 하니까 이 브랜드에 따라서 호텔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리콘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수량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그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 산업에서 수량이 증가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 이익이 폭발적으로 생각하면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리콘트가 2020년에 매출액이 994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915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7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근데 영업이익은 2020년 기준 80억 원에서 2024년에 1,376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때 몇 배가 올랐냐면 거의 4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 대비해서도 2배가 더 증가했죠. 이렇게 성장이 나오게 되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주가는 뭐 예를 들어 PR을 10배가 받고 싶다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PR이 20배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곱해지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B2C 산업에서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 산업을 볼 때는 이익이, 매출액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수량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를 판단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빠르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성장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빠르게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의 특징은 또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유행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유행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시장의 트렌드를 너무 잘 읽어. 나 이게 어떤 트렌드인지 잘 알아. 지금 뭐가 잘 팔리는지 너무 잘 알아. 뭐 이렇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수요 결정의 시클리컬 산업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최적화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자 화장품 요즘 뭘 많이 쓴대, 아니면 요즘 음식은 뭘 잘 먹는데,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빨리 뭐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두종국 같은 거 만약에 늦게 가서 발견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없을 거고요. 옛날이라고 한다면 뭐 허니버터칩 같은 거 인기가 초반에 있었을 때 크라운jak을 샀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났겠지만, 나중에 인기가 너무 많아 이제 증설할 거야 막 그럴 때 들어갔다 그러면 오히려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를 스스로 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산업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는 지금 보면 월에 3번 정도 공개가 되고 있죠. 10일까지 데이터, 그다음에 20일까지 데이터, 그다음에 월 데이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확인이 되는데, 이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확인하거나, 뭐 구글 트렌드도 있고요, 네이버 트렌드 같은 이 트렌드를 직접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브랜드나 상품 인지도가 직접 올라가는지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제 동아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홈페이지 같은 데를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미용 기기 카페라고 한다면 그 미용 기기에 어떤 기기 내가 꼭 스터디하고자 하는 그 기기가 얼마나 언급되는지 그 숫자까지 다 체크하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좀 부지런하고 민감하게 어떤 판매량이나 유행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이었죠. 2015년에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많이 사갔었는데 그때 그 많이 팔렸던 화장품 중에 하나가 마스크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먼저 주가 올랐던 게 삼성 LNS였는데 당시 이 삼성 LNS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면세점에 거의 매일 가가지고 확인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판매량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판매량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무엇을 파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회사에 진짜 영향을 주는 현재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자동차죠. 근데 추가적인 밸류가 붙었을 때 그 밸류가 높게 분류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밸류보다는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밸류가 더 높이 붙어 있는 것처럼 현대차도 로봇에 대한 밸류가 더 높게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로봇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이 되고 있는 밸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평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요 결정력 시클리컬 산업. 그래서 판매량이 중요한 사업. 그리고 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산업 속에서는 이 매출액과 이익이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여러분이 빨리 읽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제가 이제 구분을 짓는 건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게 5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게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있고 파운드리라고 해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비즈니스가 있고 반도체 장비가 있고 반도체 소재와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신기술에 대응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어떤 소부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할 때 그거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잘못 짚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5가지는 아마 다 못 얘기 드릴 것 같은데 반도체나 파운드리까지 정도까지 아마 얘기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인 성격은 시클리컬입니다. 여전히 시클리컬이고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산업의 수요가 변동하는데 기존에 봤던 우리가 수요 결정 시클리컬은 또 다릅니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산업 동향을 볼 수 있는 키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 동향, 그리고 2번째는 캐펙스 증설 동향인 거죠. 차이가 느껴지세요? 아까 수요 기반에 우리가 그 시클리컬을 판단할 때는 판매량을 봤죠. 가격은 어차피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뭐 할인폭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는 우리가 뭘 보냐? 가격 동향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시클리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캐펙스 증설 동향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증설하는데 기간이 최소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증설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이 시클리컬의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 만약에 경쟁 업체들이 캐펙스 증설을 적극적으로 한다. 캐펙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지으면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빠지겠죠. 결국 이 가격 동향을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캐펙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계속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 수요 견인에서 뭐를 봤다? 판매량이 증가한지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했다라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런 시클리컬 쪽, 반도체 같은 시클리컬은 가격을 본다.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가격 결정형 시클리컬의 이 핵심은 이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수요 결정형 시클리컬이었고 지금 가격 결정형 시클리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결정형 시클리컬의 특징은 뭐냐면 이 파란색이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을 살짝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캐펙스를 빨리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동률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물량은 뽑아내야 됩니다. 왜? 인건비가 있으니까 물량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을 하죠. 그럼 이 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 수요가 초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럼 이익이 이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반대로 생산을 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급감해버리면 이만큼의 차이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라는 게 시클리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격 결정력 시클리컬 산업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장치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 변동에도 설비를 아까 늘리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가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뭐 마트 같은 데로 갔을 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걸 잘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B2C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이건 B2B 쪽에서 보통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산업 업황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뭘 본다?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가격 결정력 시클리컬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철강, 태양광, 해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다를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이 수요 결정형 산업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다를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이 어떻게 변했습니다를 크게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ASP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체 산업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업에서는 아까 산업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요? 수요 결정형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격 결정형 시클리컬 산업에서는 판매량에서는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클리컬의 중요한 구분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자는 반드시 투자 성향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 가격 결정력 시클리컬 산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는 유행, 트렌드를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산업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변동했는데 왜 변동했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계속 찾아보고, 그 이유가 합당하고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베팅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죠.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였었냐라고 봤을 때 거기는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AI 투자가 이어지니까. AI 투자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봐. 이렇게 되면 HBM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HBM 투자를 많이 하니까 기존의 D램 캐파를 HBM으로 전환을 하네? 그러면 D램은 결국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쇼티지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D램의 수요가 증가하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하는 이 시장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시장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냐? AI가 지속되는 동안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jensen 양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해서 우리가 AI를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 AI가 필요한데 에이전트 AI는 장기 기억이 많이 필요하더라. 내가 뭘 했는지를 기억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잖아요. 주인님이 뭐 6개월 전에 뭔가 예약을 했었는데 그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D램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 D램은 전기가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낸드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산업의 흐름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 낸드의 흐름이 낸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끊길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산업의 흐름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네라고 판단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의 흐름을 왜 그렇게 되는지,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파악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사역을 가지고 이 산업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설명 속에서 결국 여러분들은 뭘 캐치해야 되냐? 그래서 가격이 오르나요? 라는 그 한마디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요 결정형 산업에서는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하나요?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금호 산업의 케이스인데요. 금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MB 라텍스가 핵심 제품이죠. 그래서 MB 라텍스의 가격이 2020년 이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후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수출용 장갑 같은 것들이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급증하면서 그때 보시면 $1,000 미만에서 2,500달러, 2,00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75.9%가 성장하게 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가격 상승이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이런 화학이나 이런 시클리컬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75.9%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성장했냐? 224%가 성장을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여기서 또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그 가격이 상승하는 폭 이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 결정형 시클리컬 산업에서 우리가 꼭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결정형 그 시클리컬 산업에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유행,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그 수요 견인이 아니고 시클리컬 산업, 가격 결정형 시클리컬 산업은 가격 결정이니까 뭐가 중요하죠? 가격이 빠지냐 안 빠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라텍스가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빠져버렸죠. 가격이 딱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금호석유의 주가는 2020년 3월에서 2021년 5월까지 급등했다가 5월에 딱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있다? 가격 동향을 보고 있다. 만약에 반도체가 갑자기 그 가격이 빠진다, 시장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주가는 밀릴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형 우리가 그 시클리컬 산업에서 뭘 봐야 된다? 우리가 뭘 추구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가자. 근데 대표적인 산업이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 반도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철강, 화학, 태양광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얘기만, 그러니까 용어만 딱 들으면 대체 무슨 산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IDM,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그냥 내가 다 해요. 그걸 IDM이라고 하거든요. 종합반도체 업체.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종합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였죠. 근데 파운드리는 뭐냐면 나는 공장만 가지고 있는, 공장만. 그러니까 난 설계나 내 제품은 없고 공장만 가지고 여러분 제품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다 설계해 줄게요. 다 이걸 생산해 줄게요. 나는 최고의 생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갖고만 오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1등은 정말 압도적으로 TSMC, 대만의 TSMC가 1등입니다. 그래서 대만 그 TSMC의 점유율이 한 70에서 71%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등인데 좀 부끄러운 2등이죠. 점유율이 한 6에서 8%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가동률이,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이 한 80%까지 올라왔다, 1분기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원래 실적이 안 좋았던 이 파운드리 쪽이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실적도 개선될 거다라고 기대감이 추가로 붙어 있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삼성전자만 파운드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운드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반도체에서는 가격이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에서 핵심은 가동률입니다. 공급 캐파 대비해서 가동률을 얼마만큼 내가 유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80%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왜? 가동률 일정 부분 이상 되면 고정비를 넘어서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설이 진행되냐, 그리고 유의미한 고객을 확보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선단 공정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2나노, 3나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선단 공정은 왜 필요하냐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면 칩을 작게, 경박 단소화도 만들 수 있죠. 작고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얇고 가볍게 작게 만들면 전력이 들어가는 선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전력의 수요도 감소할 거고 속도도 빨라질 거고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단위가 어떻게 가냐, 그리고 이 선단 공정에서 어떤 고객을 확보했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칩을 지금 다 수주받았죠.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뭐 퀄컴이든 뭐 애플이든 다른 칩들 뭐 다 뺏겨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TSMC가 좀 더 확고한 고객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가동률이 올라왔던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HBM4S에 있는 베이스 타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베이스 타일을 직접 파운드리에 돌리기 시작했고, 또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CPU 칩을. 근데 그 AP 칩을 또 가동하다 보니까 점점 가동률이 높아졌고 이 두 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외부 고객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고객 가동률 상승에 또 이슈가 됐죠. 또 하나 이제 가동률과 더불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요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도 내가 올릴 거예요. 이거 비싸게 맡을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웨이퍼 가격이 인상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은 지금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이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니까 파운드리 자체의 영향력은 아직은 크지 않지만 DB하이텍은 파운드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은 지금 거의 맥스에 달았고 웨이퍼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DB하이텍의 가격,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탁 생산 비즈니스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고객과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가냐. 고객에 대한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품질 기반으로 점유율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기술력, 가격 경쟁력은 없죠. 기술력과 품질 기반으로 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사의 업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TSMC가 아까 엔비디아라는 고객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기반으로 해서 TSMC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전방 업황도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위탁 생산 비즈니스는 파운드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류 OEM 업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보시면 영업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전실업이라든가 뭐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의류 OEM 업체고 이 의류 OEM 업체들별로 업황이 좀 다르죠. 왜? 어떤 고객을 두고 있냐에 따라 다르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노스페이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거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쪽 의류 판매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화승엔터가 영향을 좀 받죠.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도 아디다스 신발 판매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 전방 업체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바이오 CDMO도 대표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CDMO에서 우리나라 좀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지스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셀트리온은 원래 이제 CDMO로 시작했다가 바이오 시밀러가 더 메인이 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했죠. 그러면서 바이오 CDMO 쪽으로 좀 더 이제 영향을 높였기 때문에 요것도 점유율 싸움, 그다음에 기술력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수주를 받을 거냐 이런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오 CDMO는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CDMO 산업에서 중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대로 중국의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지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좀 입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산업에 따라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 산업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그 얘기 중에서 본질을 체크해서 내가 이 산업에 적응해 본다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이거다라는 거죠. 본질은 이거다. 근데 어떤 산업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질은 여기로 다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반도체 장비까지 좀 가볍게 얘기해 드릴게요. 반도체 장비는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주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장비 업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재와 부품 같은 경우,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시클리컬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의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안 좋아도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망가지는 경우는 없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가동률이 살짝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재는 꾸준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반도체 가동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소재의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PR이 높아요. 가격의 변동성이 낮고. 근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없으면 정말 매출이 빵이 되거든요. 캐펙스가 늘어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매출이 기절하는 게 없어요.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을 왜 봐야 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바보 같았던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변동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변동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업황이 턴할 때 바닥까지 쳤기 때문에 반등하는 속도라든가 폭이 반도체 장비가 반도체 소비 소재 부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요. 그러니까 캐펙스 증설, 반도체 업체들이 캐펙스를 증가한다는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 먼저 봐야 될 건 반도체 장비 쪽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죠. 소재 부품보다도 장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한데 장비는 왜 못 가나요? 라고 한다면 캐펙스는 안 늘리니까. 네, 그렇죠.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못 가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워낙 수요가 계속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캐펙스 사이클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캐펙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로 장비를 수주하기 전에 캐펙스를 늘릴 거다라는 기대감만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를 지금 먼저 좀 스터디해 두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체 캐파 증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단 공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나노, 3나노 이런 것처럼 선단 공정으로 갈 때 그것의 수혜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에서 전체 투자를 못하니까 병목 해소를 하기 위한 투자도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이냐 아니면 수율을 좀 높이기 위한 장비냐 전체 캐파 투자를 못하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수혜를 보는 장비 업체들은 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산업을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늘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는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수주 산업은 B2C는 없죠. B2B와 B2G 기반으로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고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 대 기업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주 산업의 특징은 뭐냐? 수주 잔고가 늘어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주했어요가 아니고 수주했는데 매출액이 나간 것보다도 수주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매출액이 1,000억인데 수주가 500억이 나왔어요. 그럼 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매출액 대비해서 수주가 작았다 그러면 이번에 수주자 잔고가 깎인 겁니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근데 매출액이 1,000억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 수주가 1,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주 잔고가 500억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수주 잔고가 늘어난 거니까 이 수주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 산업에서 수주가 나왔어요 그 자체가 아니고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수주 잔고가 증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장비,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으로 만약에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산업에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본다면 조선, 방산, 반도체 장비, 건설, 플랜트, 항공기 제조, 원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조선 방산이 많이 올랐었고 지금 좀 쉬고 있죠. 왜냐하면 추가로 수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추가 수주라고 말씀드린 건 약간 수주 잔고를 더 증가시킬 만큼의 수주가 아직은 안 보이니까 지금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건 원전이죠. 이 실적도 안 나오는데 실적 대비해서 비싸요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원전 사업이 이제 막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주들이 쏟아진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쌓일 것 같아요라고 하는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방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 물질 수요 증대로 인해서 계속 좋았었고 그다음에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도 붙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들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방산 국방비 투자를 했거든요. 2025년 당연히 늘었을 거고 앞으로도 늘 거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지금은 단순히 조선이 아니고 방산 쪽이랑 엮였기 때문에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원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수주들이 나올 거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주 산업은 말이 꼬이네. 수주 산업은 정책, 지정학적 분위기, 그다음에 고객사의 정책들을 살펴보시면서 전체 그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본질이에요. 산업별로 그 본질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본질이 실제로 변화하고 그게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 만약에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좋고 할 때 근데 머릿속에서 뭔지 모르겠어. 일단 좋대. 가격이 얼마 돼. 주가가 얼마 돼.
목표 주가 얼마 돼? 이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러면 저게 리즈너블하네, 저 목표 주가가 타당하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수주 기반이라고 한다면 수주가 증가합니다, 안정가합니다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사나 이런 것들도 산업 동향이나 경기 동향 많이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지겠네, 아니네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본질을 좀 얘기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강의는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또 추가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면 또 추가적인 얘기들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유튜브도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8시에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부족한 내용들이 있으면,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와서 또 얘기 주시면 얘기 나누면서 뭐 많은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까지 맞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